때는 1744년 현종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으로 통하는 가장 큰 길목 중 하나인 송파나루 장터는 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저물려까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비단 장수의 화려한 옷감들이 봄바람에 너울거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장간의 쇠부딛는 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엿장수의 흥겨운 가위 소리가 울려 퍼지며 활기찬 기운을 더했죠.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장터 한 구석, 먼지 쌓인 담벼락 아래에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선우,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해지고 달아빠진 옷은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역력했고 돌길에 긁힌 맨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초라한 행색과는 달리 소년의 얼굴만은 티 없이 맑았으며 깊고 총명한 두 눈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나리, 아씨, 동량 한 푼만 부탁드립니다. 선우는 하루 종일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며 구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쯧쯧, 또 저 거지 녀석이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비키거라. 부모도 없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저런 애를 왜 장터에 그냥 두는 게야?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선우는 성벽 아래 허름한 오두막에서 자신을 거두어준 마음씨 착한 할머니와 함께 쥐 죽은 듯 숨어 지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다른 아이들처럼 따뜻한 부모님과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선우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서러워도 언젠가는 너에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게다. 절대 희망을 놓지 말 거라. 하지만 어린 선우는 때로 깊은 절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우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장터 한편에 있는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몰래 들으며 스스로 글자를 깨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장터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수수한 푸른색 도포에 갓을 단정히 눌러쓴 노인, 그는 바로 조선 팔도에 그 이름이 알려진 최고의 관상가, 해암 선생이었습니다. 해암 선생은 수많은 왕족과 사대부들의 관상을 보았고 그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눈길 한 번만 주면 그 사람의 10년 뒤 운명까지 꿰뚫어 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해암 선생이 장터를 지나가다가 문득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선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아이로구나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 멈췄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선우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평생 평정을 잃지 않던 노학자의 얼굴에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깊은 의문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 이럴 수가. 얘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얼굴 좀 자세히 보게 해다오. 선우는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양반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벌레 보듯 피하는데 이 노인은 왜 자신을 부르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해암 선생은 선우의 얼굴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담은 이마의 형태, 지혜를 품은 눈썹의 모양, 산처럼 굳건한 콧대, 그리고 바다처럼 넓은 입술의 선까지. 한참을 살펴본 해암 선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구나. 이 아이의 관상에 용이 하늘로 오르는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저 더러운 거지 아이가 제왕의 상이라고. 해암 선생께서 노망이 드신 게 아닐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거지의 얼굴에서 그런 기운이? 하지만 해암 선생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상가로서 40년을 살아온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얘야, 내 부모는 어디에 계시느냐? 할아버지, 어머님은 저를 낳으시고
곧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저를 길에서 거두어 주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해암 선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귀한 관상을 가진 아이가 어찌하여 장터의 거지로 살고 있단 말인가. 분명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 며칠 후, 해암 선생은 다시 선우를 찾아갔습니다. 얘야, 혹 내가 어렸을 때 입던 옷이나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물건이 있느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헝겊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건 제 어머니가 저를 감싸고 있던 강보의 한 조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암 선생이 그 헝겊을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헝겊의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아 궁중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봉황 문양이 금실로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궁중의 후궁, 그것도 소의 이상의 높은 지위의 여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단이 아니냐. 당시 조선 왕실은 왕세자를 둘러싼 당파 싸움으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후궁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궁에서 쫓겨나거나 사약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그날 밤, 해암 선생은 몰래 선우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성벽 바깥 빈민가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습니다. 선우를 키워준 할머니는 마당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해암 선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뉘시오. 이 깊은 밤에 어찌? 염려 마십시오, 할머님. 저는 선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찾아온 사람입니다. 해암 선생이 자신이 관상가임을 밝히자 할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선우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운명이 있는 듯합니다. 혹시 선우를 어찌 만나게 되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사실, 선우는 제가 길에서 우연히 주운 아이가 아닙니다. 10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지요.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로 기품 있고 아름다웠는데 옷차림이나 말씨를 보니 분명 궁에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해암 선생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라 하던가요? 피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아이를 평범한 아이로 키워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요. 여인은 제게 금붙이 몇 개를 쥐어주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절망에 찬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암 선생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바로 박소희가 패출당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정말로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박소희가 사약을 받기 전 아이만이라도 살리려 몰래 궁 밖으로 내보낸 것이겠지. 하지만 해암 선생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어찌해야 할까? 자칫 잘못 발설했다간 아이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암 선생은 조심스럽게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선우야, 만약 내가 아주 특별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겠느냐? 저는 특별한 출신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구걸만 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암 선생은 선우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더라도 분명 올바른 길을 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아이의 관상이 범상치 않다더라. 해암 선생이 제왕의 상이라고 했다더라.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과천고을의 부패한 관리, 최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뭐라고? 거지 아이가 제왕의 상이라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패출된 박소희의 핏줄이라면 훗날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최진사는 같은 세력의 인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두었다간 언젠가는 우리를 겨누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최진사는 결심을 굳히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선우와 할머니가 잠든 오두막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몰래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험을 감지한 해암 선생이 보낸 사람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네 이놈들. 누구냐? 자객들은 황급히 도망쳤고 선우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해암 선생은 이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해암 선생은 선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선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키우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사에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어르신,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다만 너에게는 아주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어라. 그 운명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은 바로 학문에서 나온다. 그날부터 해암 선생은 선우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부터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선우의 총명함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몇 달 걸려 외우는 것을 며칠 만에 깨우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내린 인재로구나. 하지만 최진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암살 시도가 계속되었지만 모두 해암 선생의 경계로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선우가 공부하는 서당에 불을 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불이야. 불. 서당에 불이 났다. 선우는 서당 안에 갇혔지만 해암 선생이 불길을 뚫고 들어가 선우를 구해냈습니다. 선우야, 괜찮으냐? 다친 곳은 없느냐? 스승님.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 선우가 15살이 되었습니다. 해암 선생의 가르침 덕분에 그는 웬만한 선비보다 더 깊은 학문을 쌓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해암 선생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이대로 썩힐 수는 없었지만 세상에 나서는 순간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해 봄, 선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과거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허나 너의 신분으로는 제가 비록 출신은 미천하나 학문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제가 배운 것을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해암 선생은 훌쩍 성장한 선우의 모습에 감동하여 그를 자신의 양자로 들여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 명의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선우의 수수한 차림새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왕도 정치의 근본에 대해 논하라. 선우는 붓을 들고 막힘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은 깊이 있는 사상과 아름다운 문체가 어우러져 웬만한 대학자도 쓰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안에는 이미 최진사의 사주를 받은 관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선우의 답안지를 보고는 몰래 성적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시험관 중 한 명인 청렴한 관리, 이동무 대감이 선우의 답안을 읽고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어찌 이런 글을 15소년이 썼단 말인가. 이 글에는 진정한 왕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 분명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인재다. 결국 선우의 글은 조정의 최고 관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만장일치로 장원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붙은 날 사람들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 장원이라니 대체 어느 집안 자제인가 하고 말입니다. 정말 제가 장원에 올랐단 말입니까? 장원 급제자는 반드시 임금 앞에서 면담을 하는 전례에 따라 며칠 후 선우는 경복궁 근정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선우는 압도되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근정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좌에는 조선의 임금, 현종 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원 급제자 이선우가 앞으로 나와 절을 올리자 왕은 순간 놀란 듯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 그 맑은 눈빛, 콧대의 기운, 어딘가 몹시도 낯익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신의 이름은 이선우라 하옵니다. 전하, 부모는 누구인가? 어릴 적 어머님은 저를 낳고 세상을 떠나셨다 들었사옵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옵니다. 이후로는 해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양자가 되었사옵니다. 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오래전 정치적 모함에 휘말려 사약을 내려야만 했던 비운의 여인, 박소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설마 저 아이가 네가 쓴 답안을 보니 왕도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더구나. 내 생각에 진정한 임금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소신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임금은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백성보다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권력은 하늘로부터 받았으나 그 권력을 쓰는 목적은 오직 백성을 위해서여야 하옵니다. 왕은 선우의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왕은 충직한 내관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이선우라는 아이의 출생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하라. 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며칠 후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전하, 그 아이가 지니고 있던 헝겊은 분명 박소의 마마의 옷감이옵니다. 또한 소의 마마께서 사약을 받기 전 비밀리에 낳은 아이를 궁 밖으로 내보내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사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후회로 남아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했던 왕으로서의 고뇌였습니다. 이 소식은 최진사를 비롯한 권세가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들은 선우를 제거해야 한다며 조정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선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편전에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선우야, 내 출신에 대해 이제는 알고 있느냐? 예, 전하. 소신은 박소의 마마의 아들이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옥절을 차지하고자 하는 뜻은 없느냐? 왕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왕위가 아니라 백성을 원하옵니다. 제가 과거를 본 것도 오직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법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세상에 내보내신 뜻도 제가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선우의 말에 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소희를 지키지 못한 나지만 적어도 그 아이만큼은 아비로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리라. 며칠의 깊은 고민 끝에 왕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선언했습니다. 이선우는 박소희의 소생임이 분명하다. 허나 그는 왕위를 노리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왕자로 인정하지는 않겠으나 조정의 중책을 맡겨 나라를 보좌하게 할 것이다. 누구든 이에 반대하는 자는
과인을 거역하는 것으로 알라. 임금의 확고한 결단 앞에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선우는 조정에서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가뭄이 들면 직접 현장에 나가 굶주린 백성을 도왔고 억울한 죄인들을 변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한편 선우를 해치려 했던 최진사는 결국 자신의 부패가 드러나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늙은 해암 선생이 선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선우야, 내 관상에는 분명 제왕의 기운이 있었다. 하지만 너는 왕이 되지 않고도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구나. 관상은 타고난 운명이지만 그것을 꽃피우는 것은 본인의 덕행에 달린 것이다. 선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아니, 아버님. 제가 걸어온 길은 모두 아버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소자는 그저 백성을 위한 신하일 뿐입니다. 이선우는 비록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조선 역사에 가장 청렴하고 지혜로운 명신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거지 출신의 대감이라 부르며 오래도록 그의 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때는 1744년 현종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으로 통하는 가장 큰 길목 중 하나인 송파나루 장터는 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저물려까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비단 장수의 화려한 옷감들이 봄바람에 너울거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장간의 쇠부딛는 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엿장수의 흥겨운 가위 소리가 울려 퍼지며 활기찬 기운을 더했죠.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장터 한 구석, 먼지 쌓인 담벼락 아래에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선우,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해지고 달아빠진 옷은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역력했고 돌길에 긁힌 맨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초라한 행색과는 달리 소년의 얼굴만은 티 없이 맑았으며 깊고 총명한 두 눈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나리, 아씨, 동량 한 푼만 부탁드립니다. 선우는 하루 종일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며 구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쯧쯧, 또 저 거지 녀석이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비키거라. 부모도 없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저런 애를 왜 장터에 그냥 두는 게야?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선우는 성벽 아래 허름한 오두막에서 자신을 거두어준 마음씨 착한 할머니와 함께 쥐 죽은 듯 숨어 지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다른 아이들처럼 따뜻한 부모님과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선우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서러워도 언젠가는 너에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게다. 절대 희망을 놓지 말 거라. 하지만 어린 선우는 때로 깊은 절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우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장터 한편에 있는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몰래 들으며 스스로 글자를 깨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장터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수수한 푸른색 도포에 갓을 단정히 눌러쓴 노인, 그는 바로 조선 팔도에 그 이름이 알려진 최고의 관상가, 해암 선생이었습니다. 해암 선생은 수많은 왕족과 사대부들의 관상을 보았고 그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눈길 한 번만 주면 그 사람의 10년 뒤 운명까지 꿰뚫어 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해암 선생이 장터를 지나가다가 문득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선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아이로구나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 멈췄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선우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평생 평정을 잃지 않던 노학자의 얼굴에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깊은 의문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 이럴 수가. 얘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얼굴 좀 자세히 보게 해다오. 선우는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양반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벌레 보듯 피하는데 이 노인은 왜 자신을 부르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해암 선생은 선우의 얼굴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담은 이마의 형태, 지혜를 품은 눈썹의 모양, 산처럼 굳건한 콧대, 그리고 바다처럼 넓은 입술의 선까지. 한참을 살펴본 해암 선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구나. 이 아이의 관상에 용이 하늘로 오르는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저 더러운 거지 아이가 제왕의 상이라고. 해암 선생께서 노망이 드신 게 아닐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거지의 얼굴에서 그런 기운이? 하지만 해암 선생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상가로서 40년을 살아온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얘야, 내 부모는 어디에 계시느냐? 할아버지, 어머님은 저를 낳으시고 곧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저를 길에서 거두어 주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해암 선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귀한 관상을 가진 아이가 어찌하여 장터의 거지로 살고 있단 말인가. 분명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 며칠 후, 해암 선생은 다시 선우를 찾아갔습니다. 얘야, 혹 내가 어렸을 때 입던 옷이나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물건이 있느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헝겊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건 제 어머니가 저를 감싸고 있던 강보의 한 조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암 선생이 그 헝겊을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헝겊의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아 궁중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봉황 문양이 금실로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궁중의 후궁, 그것도 소의 이상의 높은 지위의 여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단이 아니냐. 당시 조선 왕실은 왕세자를 둘러싼 당파 싸움으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후궁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궁에서 쫓겨나거나 사약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그날 밤, 해암 선생은 몰래 선우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성벽 바깥 빈민가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습니다. 선우를 키워준 할머니는 마당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해암 선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뉘시오. 이 깊은 밤에 어찌? 염려 마십시오, 할머님. 저는 선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찾아온 사람입니다. 해암 선생이 자신이 관상가임을 밝히자 할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선우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운명이 있는 듯합니다. 혹시 선우를 어찌 만나게 되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사실, 선우는 제가 길에서 우연히 주운 아이가 아닙니다. 10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지요.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로 기품 있고 아름다웠는데 옷차림이나 말씨를 보니 분명 궁에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해암 선생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라 하던가요? 피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아이를 평범한 아이로 키워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요. 여인은 제게 금붙이 몇 개를 쥐어주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절망에 찬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암 선생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바로 박소희가 패출당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정말로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박소희가 사약을 받기 전 아이만이라도 살리려 몰래 궁 밖으로 내보낸 것이겠지. 하지만 해암 선생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어찌해야 할까? 자칫 잘못 발설했다간 아이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암 선생은 조심스럽게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선우야, 만약 내가 아주 특별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겠느냐? 저는 특별한 출신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구걸만 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암 선생은 선우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더라도 분명 올바른 길을 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아이의 관상이 범상치 않다더라, 해암 선생이 제왕의 상이라고 했다더라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과천고을의 부패한 관리, 최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뭐라고? 거지 아이가 제왕의 상이라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패출된 박소희의 핏줄이라면 훗날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최진사는 같은 세력의 인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두었다간 언젠가는 우리를 겨누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최진사는 결심을 굳히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선우와 할머니가 잠든 오두막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몰래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험을 감지한 해암 선생이 보낸 사람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네 이놈들. 누구냐? 자객들은 황급히 도망쳤고 선우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해암 선생은 이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해암 선생은 선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선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키우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사에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어르신,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다만 너에게는 아주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어라. 그 운명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은 바로 학문에서 나온다. 그날부터 해암 선생은 선우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부터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선우의 총명함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몇 달 걸려 외우는 것을 며칠 만에 깨우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내린 인재로구나. 하지만 최진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암살 시도가 계속되었지만 모두 해암 선생의 경계로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선우가 공부하는 서당에 불을 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불이야. 불. 서당에 불이 났다. 선우는 서당 안에 갇혔지만 해암 선생이 불길을 뚫고 들어가 선우를 구해냈습니다. 선우야, 괜찮으냐? 다친 곳은 없느냐? 스승님,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 선우가 15살이 되었습니다. 해암 선생의 가르침 덕분에 그는 웬만한 선비보다 더 깊은 학문을 쌓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해암 선생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이대로 썩힐 수는 없었지만 세상에 나서는 순간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해 봄, 선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과거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허나 너의 신분으로는 제가 비록 출신은 미천하나 학문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제가 배운 것을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해암 선생은 훌쩍 성장한 선우의 모습에 감동하여 그를 자신의 양자로 들여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 명의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선우의 수수한 차림새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왕도 정치의 근본에 대해 논하라. 선우는 붓을 들고 막힘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은 깊이 있는 사상과 아름다운 문체가 어우러져 웬만한 대학자도 쓰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안에는 이미 최진사의 사주를 받은 관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선우의 답안지를 보고는 몰래 성적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시험관 중 한 명인 청렴한 관리, 이동무 대감이 선우의 답안을 읽고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어찌 이런 글을 15소년이 썼단 말인가. 이 글에는 진정한 왕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 분명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인재다. 결국 선우의 글은 조정의 최고 관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만장일치로 장원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붙은 날 사람들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 장원이라니 대체 어느 집안 자제인가 하고 말입니다. 정말 제가 장원에 올랐단 말입니까? 장원 급제자는 반드시 임금 앞에서 면담을 하는 전례에 따라 며칠 후 선우는 경복궁 근정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선우는 압도되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근정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좌에는 조선의 임금, 현종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원 급제자 이선우가 앞으로 나와 절을 올리자 왕은 순간 놀란 듯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 그 맑은 눈빛, 콧대의 기운, 어딘가 몹시도 낯익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신의 이름은 이선우라 하옵니다. 전하, 부모는 누구인가? 어릴 적 어머님은 저를 낳고 세상을 떠나셨다 들었사옵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옵니다. 이후로는 해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양자가 되었사옵니다. 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오래전 정치적 모함에 휘말려 사약을 내려야만 했던 비운의 여인, 박소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설마 저 아이가 네가 쓴 답안을 보니 왕도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더구나. 내 생각에 진정한 임금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소신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임금은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백성보다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권력은 하늘로부터 받았으나 그 권력을 쓰는 목적은 오직 백성을 위해서여야 하옵니다. 왕은 선우의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왕은 충직한 내관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이선우라는 아이의 출생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하라. 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며칠 후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전하, 그 아이가 지니고 있던 헝겊은 분명 박소의 마마의 옷감이옵니다. 또한 소의 마마께서 사약을 받기 전 비밀리에 낳은 아이를 궁 밖으로 내보내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사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후회로 남아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했던 왕으로서의 고뇌였습니다. 이 소식은 최진사를 비롯한 권세가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들은 선우를 제거해야 한다며 조정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선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편전에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선우야, 내 출신에 대해 이제는 알고 있느냐? 예, 전하. 소씨는 박소의 마마의 아들이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옥절을 차지하고자 하는 뜻은 없느냐? 왕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씨는 왕위가 아니라 백성을 원하옵니다. 제가 과거를 본 것도 오직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법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세상에 내보내신 뜻도 제가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선우의 말에 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소희를 지키지 못한 나지만 적어도 그 아이만큼은 아비로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리라. 며칠의 깊은 고민 끝에 왕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선언했습니다. 이 선우는 박소희의 소생임이 분명하다. 허나 그는 왕위를 노리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왕자로 인정하지는 않겠으나 조정의 중책을 맡겨 나라를 보좌하게 할 것이다. 누구든 이에 반대하는 자는 과인을 거역하는 것으로 알라. 임금의 확고한 결단 앞에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선우는 조정에서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가뭄이 들면 직접 현장에 나가 굶주린 백성을 도왔고 억울한 죄인들을 변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한편 선우를 해치려 했던 최진사는 결국 자신의 부패가 드러나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늙은 해암 선생이 선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선우야, 내 관상에는 분명 제왕의 기운이 있었다. 하지만 너는 왕이 되지 않고도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구나. 관상은 타고난 운명이지만 그것을 꽃피우는 것은 본인의 덕행에 달린 것이다. 선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아니, 아버님. 제가 걸어온 길은 모두 아버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소자는 그저 백성을 위한 신하일 뿐입니다. 이선우는 비록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조선 역사에 가장 청렴하고 지혜로운 명신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거지 출신의 대감이라 부르며 오래도록 그의 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때는 1744년 현종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으로 통하는 가장 큰 길목 중 하나인 송파나루 장터는 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저물려까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비단 장수의 화려한 옷감들이 봄바람에 너울거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장간의 쇠부딛는 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엿장수의 흥겨운 가위 소리가 울려 퍼지며 활기찬 기운을 더했죠.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장터 한 구석, 먼지 쌓인 담벼락 아래에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선우,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해지고 달아빠진 옷은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역력했고 돌길에 긁힌 맨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초라한 행색과는 달리 소년의 얼굴만은 티 없이 맑았으며 깊고 총명한 두 눈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나리, 아씨, 동량 한 푼만 부탁드립니다. 선우는 하루 종일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며 구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쯧쯧, 또 저 거지 녀석이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비키거라. 부모도 없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저런 애를 왜 장터에 그냥 두는 게야?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선우는 성벽 아래 허름한 오두막에서 자신을 거두어준 마음씨 착한 할머니와 함께 쥐 죽은 듯 숨어 지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다른 아이들처럼 따뜻한 부모님과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선우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서러워도 언젠가는 너에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게다. 절대 희망을 놓지 말 거라. 하지만 어린 선우는 때로 깊은 절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우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장터 한편에 있는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몰래 들으며 스스로 글자를 깨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장터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수수한 푸른색 도포에 갓을 단정히 눌러쓴 노인, 그는 바로 조선 팔도에 그 이름이 알려진 최고의 관상가, 해암 선생이었습니다. 해암 선생은 수많은 왕족과 사대부들의 관상을 보았고 그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눈길 한 번만 주면 그 사람의 10년 뒤 운명까지 꿰뚫어 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해암 선생이 장터를 지나가다가 문득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선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아이로구나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 멈췄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선우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평생 평정을 잃지 않던 노학자의 얼굴에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깊은 의문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 이럴 수가. 얘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얼굴 좀 자세히 보게 해다오. 선우는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양반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벌레 보듯 피하는데 이 노인은 왜 자신을 부르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해암 선생은 선우의 얼굴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담은 이마의 형태, 지혜를 품은 눈썹의 모양, 산처럼 굳건한 콧대, 그리고 바다처럼 넓은 입술의 선까지. 한참을 살펴본 해암 선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구나. 이 아이의 관상에 용이 하늘로 오르는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저 더러운 거지 아이가 제왕의 상이라고. 해암 선생께서 노망이 드신 게 아닐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거지의 얼굴에서 그런 기운이? 하지만 해암 선생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상가로서 40년을 살아온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얘야, 내 부모는 어디에 계시느냐? 할아버지, 어머님은 저를 낳으시고 곶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저를 길에서 거두어 주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해암 선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귀한 관상을 가진 아이가 어찌하여 장터의 거지로 살고 있단 말인가. 분명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 며칠 후 해암 선생은 다시 선우를 찾아갔습니다. 얘야, 혹 내가 어렸을 때 입던 옷이나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물건이 있느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헝겊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건 제 어머니가 저를 감싸고 있던 강보의 한 조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암 선생이 그 헝겊을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헝겊의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아 궁중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봉황 문양이 금실로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궁중의 후궁, 그것도 소의 이상의 높은 지위의 여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단이 아니냐. 당시 조선 왕실은 왕세자를 둘러싼 당파 싸움으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후궁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궁에서 쫓겨나거나 사약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그날 밤 해암 선생은 몰래 선우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성벽 바깥 빈민가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습니다.
선우를 키워준 할머니는 마당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해암 선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뉘시오. 이 깊은 밤에 어찌? 염려 마십시오, 할머님. 저는 선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찾아온 사람입니다. 해암 선생이 자신이 관상가임을 밝히자 할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선우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운명이 있는 듯합니다. 혹시 선우를 어찌 만나게 되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사실, 선우는 제가 길에서 우연히 주운 아이가 아닙니다. 10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지요.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로 기품 있고 아름다웠는데 옷차림이나 말씨를 보니 분명 궁에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해암 선생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라 하던가요? 피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아이를 평범한 아이로 키워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요. 여인은 제게 금붙이 몇 개를 쥐어주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절망에 찬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암 선생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바로 박소희가 패출당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정말로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박소희가 사약을 받기 전 아이만이라도 살리려 몰래 궁 밖으로 내보낸 것이겠지. 하지만 해암 선생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어찌 해야 할까? 자칫 잘못 발설했다간 아이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암 선생은 조심스럽게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선우야, 만약 내가 아주 특별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겠느냐? 저는 특별한 출신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구걸만 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암 선생은 선우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더라도 분명 올바른 길을 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아이의 관상이 범상치 않다더라, 해암 선생이 제왕의 상이라고 했다더라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과천고을의 부패한 관리, 최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뭐라고? 거지 아이가 제왕의 상이라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패출된 박소희의 핏줄이라면 훗날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최진사는 같은 세력의 인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두었다간 언젠가는 우리를 겨누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최진사는 결심을 굳히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선우와 할머니가 잠든 오두막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몰래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험을 감지한 해암 선생이 보낸 사람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네 이놈들. 누구냐? 자객들은 황급히 도망쳤고 선우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해암 선생은 이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해암 선생은 선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선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키우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사에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어르신,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다만 너에게는 아주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어라. 그 운명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은 바로 학문에서 나온다. 그날부터 해암 선생은 선우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부터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선우의 총명함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몇 달 걸려 외우는 것을 며칠 만에 깨우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내린 인재로구나. 하지만 최진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암살 시도가 계속되었지만 모두 해암 선생의 경계로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선우가 공부하는 서당에 불을 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불이야. 불. 서당에 불이 났다. 선우는 서당 안에 갇혔지만 해암 선생이 불길을 뚫고 들어가 선우를 구해냈습니다. 선우야, 괜찮으냐? 다친 곳은 없느냐? 스승님.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 선우가 15살이 되었습니다. 해암 선생의 가르침 덕분에 그는 웬만한 선비보다 더 깊은 학문을 쌓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해암 선생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이대로 썩힐 수는 없었지만 세상에 나서는 순간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해 봄, 선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과거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허나 너의 신분으로는 제가 비록 출신은 미천하나 학문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제가 배운 것을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해암 선생은 훌쩍 성장한 선우의 모습에 감동하여 그를 자신의 양자로 들여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 명의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선우의 수수한 차림새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왕도 정치의 근본에 대해 논하라. 선우는 붓을 들고 막힘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은 깊이 있는 사상과 아름다운 문체가 어우러져 웬만한 대학자도 쓰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안에는 이미 최진사의 사주를 받은 관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선우의 답안지를 보고는 몰래 성적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시험관 중 한 명인 청렴한 관리, 이동무 대감이 선우의 답안을 읽고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어찌 이런 글을 15소년이 썼단 말인가? 이 글에는 진정한 왕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 분명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인재다. 결국 선우의 글은 조정의 최고 관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만장일치로 장원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붙은 날 사람들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 장원이라니 대체 어느 집안 자제인가 하고 말입니다. 정말 제가 장원에 올랐단 말입니까? 장원 급제자는 반드시 임금 앞에서 면담을 하는 전례에 따라 며칠 후 선우는 경복궁 근정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선우는 압도되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근정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좌에는 조선의 임금, 현종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원 급제자 이선우가 앞으로 나와 절을 올리자 왕은 순간 놀란 듯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 그 맑은 눈빛, 콧대의 기운, 어딘가 몹시도 낯익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신의 이름은 이선우라 하옵니다. 전하, 부모는 누구인가? 어릴 적 어머님은 저를 낳고 세상을 떠나셨다 들었사옵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옵니다. 이후로는 해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양자가 되었사옵니다. 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오래전 정치적 모함에 휘말려 사약을 내려야만 했던 비운의 여인, 박소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